완전히 부인하거나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기엔 좀 찜찜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패널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정기환 대표가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오늘 미친 듯이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들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이러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실 겁니까? 취재도 좀 했는데요. 아,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새로운 소식 좀 있을 겁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정기환 대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이런 말하고 나면 저봐 또 바람잡이 해놓고 아무 들을 거 없다라고 이렇게 요즘 꾸지람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꾸지람을 들을 만한 행동을 했구나. 두 번째 스픽스가 요즘 조금 영향력이 커졌으니까 이제 진짜 비판이 많이 우리에게도 오는구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이따가 정기환 대표를 응원하면서 또 채찍질을 같이 해서 정확하게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말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또 사실 그런 얘기도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좀 저 사람이 너무 말을 명확하게 안 하고 그냥 조금 애매하게 돌린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을 저는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안 그러시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원희룡 후보를 당대표 만들기 위해서 803에 올라가서 갑바위에서 그거 너무너무 멋지죠. 맹태균이 거기에서 기도를 했다. 기도하고. 그 불편한 다리를 이렇게 목발로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오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보면은 제 취재가 정확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명태균 씨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만 알고 명태균 최측근이 들었고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하여튼 원장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하여튼 단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그런 얘기 사실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사실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출연자 전현희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요즘에 너무 진짜 바쁘시죠? 제가 지난번에 방송하면서 들으니까 맡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네, 뭐 최고위원도 하고 있고 최근에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임명이 됐고 그리고 또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고 그리고 뭐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맡고 있고. 야 대단하네요. 네. 진짜 뭐 이렇게 다 장으로만 아니 근데 테러대책위원회는 왜 또 갑자기 만들어진 거죠? 테러 위험이 있었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뭐 이런 암시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극우 세력들에 의한 서부지법 폭동이라든지 현재 뭐 습격이라든지 이런 계속된 폭동과 테러가 지금 이제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폭탄 테러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체포조를 결정하겠다 이런 다양한 테러의 시도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가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번에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앞으로 대선 국면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좀 그러니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이런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적임이신 것 같긴 한데 그런 테러대책위원회를 맡는다는 것 자체가 좀 끔찍하고 서글프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우창희 평론가 나오셨어요. 월결이. 네. 근데 진짜 이 말씀이 맞는데요. 네, 이런 위원회 사실 안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건데. 그렇죠. 없는 게 좋은 거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테러 없는 그런 평온한 나라다 이런 게 입증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 오늘 테러 대책이 출범 킥오프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안 나오셨어요. 일단 그거 잠깐 지적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하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테러가 극우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폭력적으로 바뀌고 있고 뭐 살해, 암시 이런 것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극우 세력들과 우리가 가장 정면에서 이제 앞으로 싸워야 되는데 우리 모두 방금복 이런 거 정도는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들 각오를 새겼습니다. 좀 약간 제가 그 부위원장 한 사람 추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테러 대책위원장, 부위원장은 양문석 이런 분 어때요? 테러 대책위원장을 옆에 호위하면서 하면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좋은 몸으로. 생각이십니다. 네, 우리 위원회
훌륭한 분이 많이 계세요. 예. 박선원 의원도 들어와 계시고요.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 이해식 의원도 계시고요. 무엇보다 경찰 출신 총경 유삼양 이지연 총경도 있고요. 우리 또 든든한 김지호 우리 위원도 있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네. 너무 속상한 게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랬죠. 네. 뭐 그랬죠. 음식점, 아니 지금도 그래요. 음식점에 지갑을 놓고 가도 누구도 안 가져가고 핸드폰 놓고 가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안정된 나라가 공당에서 테러를 걱정할 정도로 됐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고 너무 이런 상황이 싫어요. 네, 아이고.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또 훌륭한 김지호 경기도당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왜 오늘 또 이렇게 오자마자 혼나신 거예요? 전현희 최고위원님께. 아, 제가 조금 이제 바빠서? 오전에 우리 그 성남 지역에 도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김진명 후보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제 좀 방송 섭외가 돼서 그 방송을 하느니라고 오늘 첫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요. 오늘 한번 더 방송에서 열심히 어떻게 하십시오. 활약하시는지 보고 우리가 용서해드릴지 말지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정말 무시무시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씨 측 변호인단들이 중대 결심하겠다, 헌재 이딴 식으로 하면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조갑재 보수계 대표적인 인물인데 조갑재 씨가 윤석열 씨가 하야할 결심을 지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딱 해버려가지고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요 얘기를 한번 제가 조금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한번 우선 싱크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하시죠. 전격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 12월 7일 성명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은 하야 타이밍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12월 7일보다도 하야 발표를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선거판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지 않습니까? 네, 네. 높은데 딱 하야를 결단하면은 그 동정심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 반 이재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네. 있고 그건 또 상당히 실리적인 면이 있는데 어차피 파면될 게 확실하다면은 그 전에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그런 선언을 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또 반영이 돼가지고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재판도 가능해질 것이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동정심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아주 큰 타격으로 작용할 거로 봅니다. 네, 지금 조갑재 TV의 조갑재 씨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타이밍을 놓쳤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안 늦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면 오히려 형사재판이든 뭐든지 윤석열 씨에게 유리할 수도 있으니 지금 한번 고민을 해봐라. 이제 이런 제안을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먼저 좀 평을 네. 들어보고 우리 되게 그러니까 조갑재 씨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저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월 7일하고 지금 2월 14일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요. 물론 뭐 대한민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이 늘 벌어지기 마련이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다 이건 51%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게 이미 확인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라는 게 조갑재 씨나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 씨가 탄핵 심판에서 인용돼가지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할 거냐? 그렇다라고 누구나 다 예측하는 거고요.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받고 아주 그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을 거냐? 그렇다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고 여기에서 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판이죠.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정해진 판을 좀 흔들어서 유리하게 해보고 어떻게든 뭐 자기들끼리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적이라고 상정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인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금 징계하고 있는데 지가 사표 쓰고 나가면 그래 나가라고 그럽니까? 스톱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뭐 김지호 대변인 간단히 하게 예, 하시죠. 아니 이제 저는
윤석열 내란수계가 단 1%도 하야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물론 극우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내란수계를 좀 희생해서 뭔가 좀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강하고 민주당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좀 틈을 벌려서 뭔가 역전의 기회를 삼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근데 윤석열 내란수계를 우리가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치소에서 내가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해서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들, 헌법재판소에서 나한테 망신 준 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겠다는 뭔가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변호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전원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호시탐탐한 그 복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에게는 하야가 머릿속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조갑재 씨처럼 하야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본인에게 유리한 게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불구속도 가능해 보이고. 저는 김건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딱 저 소식을 듣자마자 혹시라도 검토한다면 김건희가 이제 판단을 할 텐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하야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탄핵이 결정났구나. 더 이상 우리가 탄핵을 피할 길은 없구나. 그리고 인용으로 그냥 끝난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사전에 논의하고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말 그대로 정치평론하는 사람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잘 됐다. 쐐기를 명확하게 박아놓자. 그리고 하야를 해도 안 된다. 라고 이제 명확하게 오히려 선을 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하야를 한다고 해서 뭔가 반응이 나오면 오늘 막 격앙된 분위기에서, 왜냐면 알고 있죠. 단 0.00001%라도 살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해야만이 바깥에서 되는데 하야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립니까? 본인이 결국에는 탄핵은 되지 않았지만 하야라는 것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바깥으로 결집해 놓은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는 게 되니까 오히려 모이는 게 아니고 다 흩어져 버리는데 윤석열은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갑재 이제 평론가 또는 조갑재 기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공격용으로 우리가 뭘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제일 최종적으로 결론 한번 내려주시죠, 전 의원님. 하야설이 나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런 판단하는 판단을 할 경우에 이제 하야를 선택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야설이 조갑재 지금 저분께서도 하셨지만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통해서 하야설을 먼저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층에서는 이 하야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근데 하야냐? 하야를 하면은 만약에 탄핵 인용이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하야는 매우 큰 장점이 있죠. 일단 전직 대통령 예우를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단임권이 5년간 탄핵이 될 경우에는 제한이 되는데 이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행보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 직전에 하야를 택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야는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좀 근사해 보이는 용어잖아요. 네. 자진사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근데 자진사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오창익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금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권한이 정지되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은 사실은 이 사퇴할 권한도 정지된다고 봐야죠.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사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법에 따르면은 이런 탄핵 소추가 의결된 그런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 재판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사퇴를 할 수 없다. 퇴직을 허용하지 않죠. 이런 네.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법 공무원법에 따라서 자진 사퇴 자체가 해석상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 윤석열은 법을 무시하는 게 일상의 생활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진 사퇴를 했을 때에 헌법 재판이 중단되느냐 이게 또 아니다. 중요한 쟁점이겠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런 이제 공무원 징계도 중에 공무원이 사퇴하면 이것은 청구의 이익,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재판이 종료되고 각각 판결을 하는 게 통상의 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노리는 거죠. 근데
이런 윤석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파면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은 법에 정해진 탄핵 절차밖에 없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이 깨달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예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뭐 사직하거나 이렇게 해서 청구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해서 헌법 소홀하는 측면에서 그 결과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확인할 중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런 뭐 사퇴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런 판례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만약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은 계속 헌재 판례 기존 예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네. 그래서 윤석열은 반드시 헌법에 의해서 파면돼야지 이런 꼼수로 자진 사퇴 이런 것은 법과 헌재가 허용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134조 2항에 탄핵 심판 진행이 되면 그 중간에 사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우리 레온파파 유님께서도 딱 친절하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많은 법조인들은 이제는 뭐 하야든 자진 사퇴든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다. 규정을 제가 다 찾아왔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 읽어볼까요, 저거? 네. 네. 국회법 134조 2항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가 되고,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 사람들이 문제 삼을 거는 임명권자라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거잖아요. 해석상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권한 정지가 되니까 사퇴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분위기를 자꾸 붐업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아무래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윤석열이 그 탄핵되지 않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헛된 꿈을 심어주고 또 보수 세력을 계속 윤석열이 정치 활동할 수 있다는, 건재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극우 세력의 중심축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암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싶습니다. 네. 오히려 전술적인 면에서 보면 저렇게 이제 하야라는 것을 먼저 던짐으로써 테러가 더 없어지는 것. 지금 근데 저 하야스를 제기하는 거는 윤석열 측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조선일보나 조선이나 조갑제, 보수 쪽 보수 언론에서. 쪽인데. 네, 이런 그렇죠. 쪽에서 그래서 빨리 종결을 시키고 대선을 준비해서 새로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보수 후보를 내세워서 정권을 다시 유지를 재집권을 하겠다, 이런 게 숨어 있지 않나. 그쪽에서 예. 기준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을 끝난 희생양 거죠. 삼아서 네, 그렇죠. 이건 빨리 끝났으니까 정리를 나가라라고 시키고. 하고 네. 이제 우리가 대선에 한번 뛰어볼 수 있도록 야 너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냐. 재선을 위해서 너가 좀 그렇게 해라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죠. 저렇게 가는데 그게 먹히냐고요. 네, 좋아요. 보겠습니다. 우선 김민석 또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을 선택한 것은 윤석열 자신이었습니다. 발동 요건도 절차도 포고령도 정치인 체포도 위헌 위법인 계엄 내란은 결국 파면으로 심판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전직 예우라도 잠시 연장해 보려는 하야 꼼수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대통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상상이 억지 말고 가능합니까? 경제, 외교, 국격 추락의 블랙홀이 될 윤석열 복귀는 단 한 번도 국민 다수 의견이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국힘에 권합니다. 설마 전광훈을 대선 후보로 할 생각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윤석열과의 이별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은 안 그런 척하지만 어차피 100일 안에 윤석열을 부정하고 당 간판도 바꾸자고 할 것 아닙니까? 미리 잘못은 잘못이라고 하고 불복과 혼란, 폭력의 업보를 더 이상 쌓지 말기 바랍니다. 네, 근데 윤석열 씨 측에서는 우리 하야할 생각 없다, 그런 얘기는 잘못된 거다, 사실 이제 이런 급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김건희 여사 해외 망명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에 대한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있죠. 남편이 거기 들어갔는데 자기는 아무런 행보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또 국정원장하고는 뭐 그 계엄하기 전에 막 문자도 주고받았다 그러고 연락도 했다 그러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일본 도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소식통의 전환을 소개합니다. 아마 김건희의 망명 시도는요, 윤석열이가 하야 발표하기 전에 특정국 대사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다가 발표된 뒤 그 나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 김건희 측에서 일본에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 소식통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가는 게 아니라 최은순 등, 그 김진우 등 그 김건희의 친정 식구들도 함께 망명하려고 한다. 소식통은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헌재 탄핵 결정 한 하루 이틀 전에 하야 선언을 윤석열 씨가 하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지금 김용민 씨가 얘기하는 거죠. 가족들에 대한 망명 신청을 하겠다는 계략을 꾸미는 것으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다. 이에 몇몇 국가에 대해서 미리 타진을 해보았고 하야 발표하기 전에 김건희와 가족이 먼저 출국해서 숨어 있다가 망명 발표 후에 즉각 망명 신청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돈다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정기현 대표 아는 거 상상 맞죠? 이상의 행동을 해왔으니까 뭐 저게 불가능하진 않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여쭤봤어요. 이제 저도 취재를 많이 하니까 네. 누구한테 저 이야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그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김건희가 만나는 사람이다. 김건희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김용민 목사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다. 이제 이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신빙성인데 그럼 그 사람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은 제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타진까지 했다. 가족끼리 함께 간다고 한다. 이러니까 첫 번째 저는 김용민 목사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만 취재력이 대단하다. 두 번째 그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구체적인 국가까지 좀 몇 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접촉을 했지라고 아마 추가적으로 폭로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든 타진은 해봤다고 하는 것을 없는 사실을 이렇게 찌어낼 수가 없는 것이니 일단 신빙성 있게 좀 보자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망명이 가능하냐는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보죠. 만약 저 상태에서 짐을 싸들고 갑자기 이제 개인이니까 지금 어디든 나갈 수는 있잖아요. 도피해버렸다 외국에.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재산도 당연히 뭐 동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범죄 사실이 인터폴로 알려지면 이제 국제적 초안이 되는 순간 어떤 정상 참작도 불가능한 상황이 올 게 뻔한데 망명을 과연 시도하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가지고 오는 후폭풍은 국가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수인데 그래도 이걸 알아봤다는 것 자체는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계엄, 폭동, 내란 이런 초현실 세계에서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도피를 한다는 건 그렇게 놀랍거나 충격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서글픈 현실이지만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일본이 꼽히는 건 그동안 사실 저분의 고향이 원래 일본인가 뭐 본 적이 일본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밀도 높은 친일 행보를 보였어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일본국에서 약간 인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약간 뭐 오야봉 스타일이다, 뭐 화끈하다. 예? 저분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친밀감을 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망상의 세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으로 가면 거기 일본 국민들이 박수 쳐줄 거고 내가 안전하게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잘 지냈던 것처럼 잘 지내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제 술 못 먹고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인하거나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기엔 좀 찜찜함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대변인님? 그 최은순 일가의 그런 생존력, 로비력, 상상을 초월하는 그 단결력 이런 걸 보면요. 그 부를 잃은 과정 자체가 불법으로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부를 잃었기 때문에 능히 망명도 고려 대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생각했을 때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그 저지른 그 방대한 범죄 이것을 떠안을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상식적으로는 북한하고 러시아 아니면 받아줄 나라가 없다.
근데 댓글로는 우크라이나 이런 데 와요. 재건사하고 있고 겉에 뭐 아니, 그 무기 갖다 주고 했던 거. 제가 북한하고 러시아는 왜 의문의 일패를 반영을 신청을 해도 받아줄만 그 권위주의 국가는 받아줄 수 있다. 아니 북한은 워낙 지금 계속 이렇게 싸우는데 갑자기 아니, 러시아도 그래서 자기 러시아도 국익을 많이 그렇지.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지.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범죄 가족들을 받아줄 가능성이 없고 아마 알아는 볼 수 있죠. 제일 안 받아줄 때가 중국, 러시아, 북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나라 세계에서 되게 괴롭힌 건 아닙니까 이 정권에서? 왜 그런? 지금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뭔가 좀 금전적인 딜을 통해서 뭔가 좀 금전적 딜. 국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선전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서경진님께서 네. 일본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죠. 사실 저도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미치지 않고서야 비상계엄을 합니까? 그때도 아니, 누가 그러니까 그래 상상을 했냐고. 그거는 윤석열 씨가 좀 그런 주체가 성향이고 다르죠. 일본이 미치지 미친 건 않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아는 볼 수 아니, 있는데 입국하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망명 신청하는 것도 입국한 다음에 곧바로 신청한다? 그 국내법에 의해서 망명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가 다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을 예상하는 것은 선택의 몫인데요. 시도한다 시도하지 않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범죄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국 금지 조치 해놨냐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실제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예방책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계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 이 사람들 남은 게 뭐지? 계엄 아니야? 지나가던 그 말이 정말로 씨앗이 되어서 계엄의 뿌리를 찾아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전현희 위원장 같은 분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추적해보니까 박선호 의원이 찾아내고 그리고 김병조 의원이 찾아내고 하는데 그나마 얼마나 많이 막았습니까?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상황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까 감시감독 해야 한다. 김지호 부위원장 저 카메라 들고 인천공항 입구에서 김포공항하고 그리고 지역별로 한 사람이 다 카메라 들고 공항에 서서 혹시 유사인물들이 나타나느냐 네.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 제가 보세요. 말씀드립니다. 법사위에서 조금 압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 게요. 네. 우리 민주당에서 계엄에 관해서도 저거 혹시 그래, 계엄하려고 맞아.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엄 훨씬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지도부에서 계속 했었거든요. 9월까지도 사실 안 네, 하는 근데 것도 또 있잖아요. 사실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에게 퍼주고 저자세를 보이고 일본 국민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윤석열이 왜 저렇게 일본에게 저렇게 퍼주고 잘하지? 혹시 일본에 망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을 저희들이 많이 그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그냥 치부해서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이게 상황들이다. 반농담처럼 우리가 할 네, 네.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네, 네. 심각하게 이 상황을 좀 보고 관찰하고 예방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일본과 관련된 부분 어떤 분이 매우 깊이 오랫동안 취재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네. 뿌리의 뿌리를 찾아보자. 그러면 1900년대 초반으로 가서 원래 그 원적이 어디였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좀 들어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6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의 토착 외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름을 바꿔서 살았다. 그래서 대기업 A그룹, B그룹, C그룹은 왜 창녕과 경남 진주 쪽으로 이렇게 집안을 텄느냐. 재산을 가지고 그쪽에 내려가서 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안에 이제 땡땡땡 씨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추적을 하고 있다. 왜 일본을 저렇게 동경하고 좋아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단순히 소설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부모님이 누구였지? 이상한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지금 나와서 확인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일본 문무성의 1호 장학생으로 뽑혀갈 수 있었지는 의심할 만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기시다가 임기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우리 내한을 해서 윤석열과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윤석열 초청을 그렇죠. 했죠. 매우 이례적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지도부에서 농담 삼아 왜 기시다를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얼마나 냐 그랬죠. 그 초청을 해서 네. 정상회담을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윤석열이 망명하려면 일본에 가려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오나 보다 이렇게 농담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전혀 이 계엄도 나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런 좀 자, 보세요. 기시감이 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좀 하나만 끼어들- 할게요. 나무그늘님이 비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놨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예. 저는 이거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안에 뭘 가지고 외국에 나갔을지도 사실 모르고요. 그럴 때마다 그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역대 이제 대통령의 영부인들이 해외 순방을 갈 때 물건을 가져가면 다 이게 지금 그 세관 통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안 얘기 하죠. 있었는데 외교 횡령. 제가 일본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이제 과거에 일본 책을 썼던 적도 있고 일본 제가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일본말에 책도 썼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책도 많이 팔렸어요. 그때는 한 10년 지났는데. 네. 근데 이제 일본에 가보면 실제로 자신의 뿌리가 조선으로부터 넘어왔다는 사람, 짧게는 한 500년 정도 되는 것도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본인의 조상이 어디다라고 하는 게 일본은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역대 자신의 뿌리가 어딘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그리고 아베 신조도 원래 뿌리의 뿌리를 찾아가면은 황해도예요. 함경도예요. 그래요?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군국주의 사상의 또 맥을 이어보면은 조선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일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내가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정도가 일본인이었는데 조선으로 와서 토착 일본인이 되었어요. 외구가 된 거. 지금 이제 조선 사람이 됐죠. 대한민국 국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적은 부모로부터 뭔가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일본 가서 이거 내가 이런 뿌리에 원래 살았습니다라면 100%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일본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문부성 장학생 1호라는 것과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저런 친밀감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 정책을 뭔가 정리정돈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세요. 지금 정기환 대표가 취재해온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러면 본인이 그 오늘 취재에서 밝힐 내용과 연결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지금 뭐 망명이니 뭐니 하는 것도 지금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 대표 지금 취재해온 게 있습니까? 망명과 관련해서요? 아니. 굿 관련해가지고 지금 취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굿선 지금 뭐 이제 이름 이야기할게요. JTBC, SBS, 네. 지금 MBC가 이제 취재를 엄청 많이 해서 곧 터뜨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5개 명산에서 굿선을 한 달에 한 번씩 했다. 한 번 할 때 한 3, 4천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까 굿당에 큰 무당이 있다 그러대요. 지역별로 큰 무당 하는 거기는 3, 4천만 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억 정도 하죠, 한 회당. 아니 한 회당 1억은 아닌데 금액은 밝히지 않는데 생각보다 매우 큰 굿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녹음을 했는데 이게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 내가 굿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하는데 본인은 잘 모르는데 이거 반드시 국회에서 밝혀야 한다. 그 굿에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면 용산에서 쓰고 있는 특활비에서 쓴 거 아니냐. 한 달에 한 번씩 전국 5개 명산 같으면 그러면 한 1억 5천 정도 들었을 줄 알았는데 규모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신용환 교수가 했다가 지금 대통령실로부터 고소당했잖아요. 대통령실 고소당했는데 그것도 고소가 당했지만 고소가 뭐 해당되지도 않고 명예훼손이 국가가 어떻게 명예훼손의 대상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데 그래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언론이 엄청 깊이 들어가서 녹음 다 확보했고 그리고 굿하는 장면을 갖고 있는 영상을 확보를 했고 이게 곧 터질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밝혀야 하거나 이미 밝힐 수도 있다.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거나 막 새로운 게 아닌 게 대통령 관저로 옮기잖아요. 왜 옮겼을까요? 뭐 무속하고 정말 관계가 없을까요?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한 번도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몸에 밴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된 다음에도 되기 전엔 더 많이 했을 것 같고 구설하러 다녔고 그것도 영험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녔고 아마 3, 4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줬을 거예요. 국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얘기 같이 안 들려요. 새로운 얘기 아닌데 어쨌든 저기서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나오는 큰 무당 목소리 영상도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살을 날리는 굿도 아이고, 했었어요. 영상에 잡혔대. 이재명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시켜서
살을 날리는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요 장면이 지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을 근데 이재명한테 죽인다, 살을 이런 날리는 이런 게 끔찍하네.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한테 살을 날렸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받아서 돌려줘? 뭔가 그것을 불이익을 당하면 괜찮은데 네. 기가 센 사람은 그걸 튕겨냅니다. 반사. 반사를 시켜요? 그래서 내란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지금 하는 아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근데 실제로 굉장히 김 대변인님 그쪽은 약간 소설의 연극.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취재의 연극인데 과거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득권층에서 무슨 구술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희 선배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뭐 저주를 했는데 야, 그 사람이 오히려 돌아가셨어. 그런 얘기를 하죠. 어이가 그러니까 없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이런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세다고 근데, 합니다. 근데 중요한 예. 건 그런 거 하거나 청와대에서 무슨 행사할 때마다 그 청와대에 신받은 사람, 그 행정관. 예, 김모 행정관 예. 이름은 알지만 어쨌든 그 사람 갑자기 사표를 냈거든요. 예, 그 사람이 다 그 날짜도 잡고 저런 날짜를 것도 잡을 때 정해서 누가 의논을 했다. 그 해줬대요. 누구는 이제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누구와 맨날 의논을 그놈의 명예훼손 진짜. 아니 왜냐면 지금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그놈의 명예훼손. 형법 개정 좀 해주세요. 사실적시 고발당해. 명예훼손은 비범죄와 공약으로 좀 내세워 주시고. 그래서 이제 뭐 사주명리학자가 이제 사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이름까지 다 이름은 안 나왔고 뭐 김모 씨인데 네. 이거는 이제 언론사 취재를 했어요. 대구에 내려가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래서 단순히 사주명리학이 아니고 신내림을 아예 받았던 그러면 신내림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명리학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물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무속인도 있고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무속인을 그렇게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용산과 연결이 돼 있는 내 이름 갑자기 이야기할 뻔했어요. 큰일 날 이해를 좀 뻔했네. 해보세요. 왜 이렇게 아니, 사람이 그래? 그렇게 좀 해서 하도 많이 하고 내가 또 좀 이따가 법원 가야 돼요. 제가 한게 걸린 거지. 법원에 이제 결심하러 오라고 하던데. 노영희 변호사님 수임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다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신내림을 받았고 그 신내림을 받았다는 내용을 딱 카메라로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 언론사가 세 군데가 붙어 있고요.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살을 날렸다 하는 그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시켰느냐라고 했는데 그 큰 무당이 땡땡땡이 시켰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녹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땡땡땡은 김지호입니다. 또는 노영입니다. 이게 아니고 누가 시켰느냐고 하니까 시킨 사람을 특정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실 측근이에요? 대통령이에요? 김건희 씨 측근이 저 그런 거라도 말해봐봐요. 아니 지금 아니, 그 이야기 당사자 맥락 지금 당사자 땡땡땡인데 이야기 맥락은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 둘 중에 하나죠. 차마 맥락상. 입에 못 네. 올리겠다. 예. 나는 확인해야 돼. 누구라고요? 이야기했잖아. 합리적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야, 합리적 이게 추론은 누가 김건희죠. 5대 명산의 구설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더라고 돈을 누가 댔느냐라고 했을 때 돈 된 사람이 누구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특정해서 아 이게 실제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소문으로만 아주 뿌옇게 나왔던 거를 이제는 영상과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과 그리고 그 장면 그리고 신내림을 받았던 사급 행정관이 용산에 근무를 했다. 그 친구는 실명까지 다 나와 있고 본인은 지금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이걸 연결해 보면 최종적으로 그것을 누가 지시했겠느냐라고 하는 게 밝혀질 수 있다. 그 점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초현실적 영역에서도 땡땡땡으로 가는 그 길이 열렸고요. 그러면 매우 현실적으로 국정농단 했던 것도 땡땡땡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라면 망명 관련해서도 물어봤겠네. 아니 알아볼 수 있죠. 알아보고 충분히 알아볼 볼 수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070 그 전화번. 전화점도 봤다는 거 아닙니까? 070 전화점도 네, 봤대요? 전화 그 증언들이 막 쏟아졌잖아요. 전화점 봤다는 그 무당들이 와서. 나도 그런 건 안 해봤는데. 제가요. 나도 안 이 해봤는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니, 내 하나만 더 아니, 얘기해. 아니, 오늘 너무 이야기한 우리 게 수준이 낮아지는 수준이 것 같아요. 낮아도 그만하고 어쩔 수 싶어요, 없어요. 저도.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오늘 해봐요. 오늘 녹취에 아니 그 녹취를 이제 직접 틀어야 되죠. 이거하고 다른데 네. 김영선 씨가요 김건희한테 공천을 받으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면요 그 노력을 하죠. 동시에 알고 있는 목사님요 한 10명쯤 될 거예요. 최소 5명은
누가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로비도 하면서 동시에 본인 스스로 방언을 해요. 김영선이? 김영선이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해석해 주는 목사가 있어요. 공천 이거 듣고는 저는 섬뜩해가지고요. 정치하는 사람이 정말로 가톨릭 신자면 또는 뭐 크리스찬이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있지만 본인이 방언을 하면서 이 공천을 받아야 되는 당일을 종교인한테 요구를 하고 그 종교인이 한 명도 아니고 5명, 10명씩 하고 있는 이걸 듣고는 내가 정말로 충격을 먹어서 민심을 잃는 게 아니고 정말 사이비 종교나 또는 성직자의 그 목소리에 기도를 통해서 이걸 김건희한테 연결이 되고 김건희가 공천을 주는데 내가 뭐 윤 누구한테는 이미 이야기해놨고 이 누구는 이미 다 됐고 지금은 여사만 하면 되니까 여사가 그 말을 하도록 기도를 좀 해달라고. 아이고 머니 참네요. 돈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제 그걸 다른 이제 이야기로 제가 이제 그 녹음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어쨌든 김영선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김건희가 하는 것은 그거보다 한 5배 더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알겠어요. 초현실적인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말씀을 지금 계속 이 주술과 무속에 관련된 집중 심층 취재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순이 변님께서 아까 정기환 대표가 말한다 일본어를 썼다는 그 정기환 대표의 책 읽었어요 이러시는데. 아 그래요. 예. 저런 분이 지금 이 주술에 대한 얘기 한상하시니까 좀 뭔가 이렇게 위화감이 느껴지고 좀 자괴감도 느껴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현실적인 무엇이 마치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매우 심취해 있고 그게 도같이 낮추면 이런 이제 완전히 또라이 같은 행동을 실제 할 수도 있다. 한강 작가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도 받았는데 이제 작가나 영화 만든 사람, 드라마 만든 사람들은 앞으로 정말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 현실이 더 기괴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일부러 그런 거 쓰면 가져가지고 이렇게 비현실적인 걸 써왔냐 좀 현실에 맞게 해야지 재미도 좋지만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방언이 뭐예요 하는데요. 그 제가 실제 방언을 들어보니까 김영선 의원이요. 두두두 막 이런 거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막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성경책에서 얘기하는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거죠. 막 이상한 말을 하는데 비언어요, 비언어. 한 7, 8문장을 하던데 한 문장 할 때마다 바로 즉석 해석을 하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라고 섬뜩하더라고요. 믿으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제 지인들도 제가 정치권에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윤석열 내외가 그렇게 무속에 심취했는데 왜 기독교계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죠. 지지하냐? 그 미스테리다. 저한테 물어보는데 참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 전부 다 미스테리예요 그 얘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일부 개신교가 그러고 있는데 세속화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가 산업으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도 많이 줄었고요. 특히 신자들이 많이 줄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만 교회에 가보면 더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개신교는 이제 개교회여서 각자가 영업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주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럴 때 흔히 쓰는 게 차별과 선동, 혐오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가지고 안 되면 중국까지 끌어들여야 되고 이재명을 악마화시키고 이런 거를 통해서 전광훈 같은 캐릭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나 주술 같은 게 나오더라도 정말 개신교, 기독교 입장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도 받아들이고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진가이버님께서 우리 지역구 전현희 의원님이시다. 우비 있고 성수형 밑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묵묵히 싸워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꼭 안아드리고 싶었으나 아무 말씀도 못 드렸다.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이분께 감사합니다. 와, 네, 정말 어쨌든 고마운 분이네요.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헌재 너무 괴롭히는 이 국민의힘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에 특히 문영배 소장에 대해서 그 고교 동창생들 카톡 단체방 거기에 다른 사람이 올린 그 영상에 대해서 뭐 문 소장 대행이 뭐 직접 댓글을 달았다 뭐 이런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면서 공당에서 그 헌재 소장 대행을 공격하는 것에 매우 못마땅한데 결국 이게 또 가짜 뉴스라는 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과를 했습니다. 요거 일단 먼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저희 당에서 국민들께 사과드릴 부분이고요. 그러나 병행해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이제 일방적 운영이라든지 편향성, 자격 시비 이런 것은 헌법기관 대 헌법기관으로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 부분은 지속될 것이고 분리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또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하는 게 태도가 아닌데요? 저거 사과 아니에요. 네, 사과가 그러니까 아닌데, 저거는? 네. 팩트가 부족한 게 있다면 유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전형적인 그렇고. 말장난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국민들 죄송합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특히 여당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 문영배 헌법재판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게 사과인데 이건 그런 거 아니고 해야죠. 네. 만약에 팩트 체크를 부족한 게 있다면 뭐 그때 가서 보고요. 그런데 헌재가 문제가 있는 건 맞잖아요. 똑같은 헌법기관에서 얘기하는데 왜 난리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언론에서 어떻게 리드를 사과로 뽑죠? 이건 사과가 아니죠. 귤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 정말 저 태도가 너무 좀 불성실한데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 얘기는 또 다음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이번엔 노상원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MBC 뉴스데스크에 좀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2월 14일 오후 8시 MBC 뉴스데스크에 나온 내용인데요.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그 500명 수거 대상자 A급, B급을 나눠가지고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증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노상원 수첩에 계엄 이후에 민주당을 전담할 군부대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고 계엄에 반대하는 일반 국민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상작전 사령부까지 투입하려고 했었다. 또 체포 후 사살을 위한 폭파, 독살 방안, 폭력배 동원 계획까지 모두 적어놨고요. 여의도에서 50명, 언론계에서 200명을 1차로 수집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역행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쪽 전담으로 9사단과 34단을 구체적으로 아예 표기를 해놨고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부대로 즉 검거 직전 행사를 막지 못하게 군을 배치하려 한 것으로 나왔고 그냥 실제 사람들을 사살하기 위한 화학 무기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거 조치를 행사한 뒤에 체포된 이들을 사살,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계획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연평도에 이송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고요. 실미도 쪽에다가 뭘 해보려고 그쪽을 정찰하려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또 세워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 이런 문구도 있어서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노상원이 범죄자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 때문에 군을 떠나야 했잖아요. 그 범죄도 우리가 알지만 아주 더러운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아유. 악질 범죄자가 진짜 악질들은 그런 거죠. 자기 범죄를 반성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는. 그래서 적반하장식으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0명이 아닙니다. 제가 500명이 아니에요? 아니죠.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도 나오는데 그렇지. 이거를 이제 잘 모르니까 정의사회구현단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정의구현 사재단 멤버가 몇 명이냐 그러면 사재단 신부님들도 잘 모르는데 대체로 신부가 전국에 한 6천 명 있는데 3분의 1? 뭐 이 정도 얘기해요. 그럼 한 2천 명 정도 되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차범근 감독 같은 게 정말 엽기적으로 들어가고요. 차범근 감독이 왜 문제인가 했더니 누가 분석을 해주더라고요. 조국 장관 때 탄원서 썼다고. 네, 탄원서 써줘. 네. 탄원서 써줘. 그럼 탄원서 써주면 죽어야 되는군요. 노상원 머릿속에서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거슬리는 사람은 다 적었다고 보시면 근데 돼요. 총 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무섭잖아요. 자, 이게 이제 계획만으로 있었느냐, 아니면 실행을 하려고 한 것이냐. 그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만 만들었느냐, 구체적인 실행으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까지 했느냐, 이게 지금 이제 확인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노영 변호사 충격은 받지 마세요, 제 이야기에. 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의원님 제가 좀 지칭해야 되겠죠. 전현희 의원을 딱 찾아가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한 제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자, 김어준 총수한테 누군가 전화해줬다 그랬죠. 네. 체포하러 갈 것이다 말 것이다. 이분은 전혀 그 일과 관계없는 분인데 누군가 찾아가서 당신이 요 명단에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를 이미 비상계엄 발표 6개월 전에 들어요. 6개월 전에요? 6개월에 전에요. 그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 혹시라도
본인이 누군가를 통해서 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일 수도 있고요. 경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방첩사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을 아는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야 너가 이 대상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제보 혹시 누가 말을 해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저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직접 천주교 정기구현 사대단 소속 신부님도 아니고요.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도연맹 사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있던 소위 말하는 좌익을 뭐 그렇게 봐준다 해놓고 신고시켜놓고 다 잡아가서 총살시켰잖아요. 여기에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하나가 딱 더 씌워지고 이 리스트가 쭉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비상계엄 이미 6개월 전에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어요. 워낙 그 내용이 엄중해서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단순히 메모를 내서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공유했던 사람이 있어요. 공유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대상자인 A라는 사람한테 귀띔을 해줬죠.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비상계엄이 딱 선포되는 날 저녁에 본인과 다른 사람들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연락해서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나 저가 밤에 뭐 바로 방송을 하고 도망을 가야 된다 말에는 뭐 우리는 저 하급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걸 듣고는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해서 몸을 피신을 해요. 자, 이게 구체적인 실행까지 됐던 부분이 있고 이것은 제보를 받아서 본인이 혹시 노출되는 것이 두렵더라도 철저하게 보호할 테니까 실행안까지 나와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 아니 정말 이상한 게 명단 중에 뭐도 있냐면 문재인 정부 때 총경 이상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맞아. 총경이 4급입니다. 경찰의 총경 이상이 몇 명인지 제가 검색 안 해봤지만 아마 1,500명은 될 것 같고요. 청와대 행정관 그렇게 이상도 장관직에 계셨던 그랬어요. 분들이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총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거는 수천이 아니라 수만 단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킬링필드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능력은 있으니까, 국민이 있으니까. 근데 윤석열 씨 측이나 뭐 이걸 했던 사람들은 그냥 노상원 혼자 미쳐서 그런 거다.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할 텐데. 근데 그 미친 사람이 주도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 군인사도 그 지거든요. 사람이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차범근 감독이 왜 들어갑니까? 그 이상하게 이재명 영장 기각한 판사 이름이 없다 싶었더니 역시 꼼꼼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무슨 연예인, 도대체 상상할 수도 없는 뭐 신부, 종교인, 목사님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후계자 누구겠습니까? 저는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서 말하는 후계자 떠오른 사람이 김 씨라는 거죠, 지금. V0.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정도 당대표가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정 그룹을 몰로 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특정 그룹을. 그러면 아까 자본금도 있지 않습니까? 뭐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어디까지였느냐. 분명히 그거는 본인이 대상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저는 제보를 했거나 공유를 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수천 명 이렇게 말씀하죠. 수백 명 아니에요. 수만 명일 수 그러니까요. 총경 이렇게 하면. 수만 명일 수 있다고요. 그 제가 그룹핑으로 돼 있는 사람을 대충 추론을 해보면 그래서 제2의 보도연맹 사건 같은 것을 획책하고 다 죽이는데 자, 배 태워 가서 왜냐하면 비상계엄에서 전 국민이 해외 출국 금지를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무력을 동원해서 특정인들을 다 잡아가서 거기에서 자, 배를 침몰시켜버리고 어디 가서 총살 다 시키고 없애버리면 한 2, 3만 명만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기 싸워요? 진짜 킬링필드가 되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본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는 나와서 단순히 미친놈이 그냥 메모해놓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노상원 수첩에 지금 수만 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또 보면 전 국민에 대해서 출국 금지, 검토 이런 문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범위를 넓히면 전 국민에 대해서도 어떤 이 기본권 자유를 침탈하는 그런 조치를 검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그 계엄이나 이런 걸 내란을 획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노상원 수첩이 단지 상상력에 거치지 않는다는 거, 실제로 실행을 하려고 했다는 거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노상원이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호실에서 비아폰을 지급을 했잖아요. 김건희도 비아폰을 그렇죠.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 그 용산 쪽이랑 아주 긴밀하게 또 소통을 했다. 이런 이제 말들도 있고요. 그래서 노상원이 사실상 그리고 김용현이 마지막에 계엄이 해제된 때 노상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떡하냐 뭐 상원아 이렇게 하는 걸 들었다는 이런 이제 증언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과 가장 밀접하게 외곽에서 이 계엄을 설계하고 실제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게 기획을 했던 게 노상원이다 이런 지금 분석들이 있거든요. 아유, 진짜. 그래서 실제로 네. 엄청난 일을 노상원이 실제로 기획했고 이게 계엄이 해제가 안 됐다면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도 매우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옛말에 미쳐도 곱게 미치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노상원, 김용현, 윤석열에게 해줘야 될 말이네요. 어떻게 그런 상상이라도 그런 상상을 하죠. 수만 명의 국민을 죽여가면서 또 삼선으로 연임하겠다. 계엄에 실패했을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찾은 게 노상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노상원 지휘를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노상원의 지휘를 받았어요. 민간인의 지휘를 받았어요. 그 밑에 대령, 중령 다 노상원이 지휘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기획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상원과 그러면은 김건희가 연결이 되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김건희가 지금 비상경과 관련된 사전 계획, 그리고 날짜 지정, 그리고 주술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나왔던 이 이야기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대상이 되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을 하면 저게 또 사기치고 있네. 요즘 미쳐 돌아가니까 정계환도 미쳤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매우 정상적이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그렇게 당했어요. 다만 분야가 정치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노상원이가 이것을 지가 기획을 하고 누군가에서 확인을 받고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찾아야 한다. 지금 노상원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이 인간이 침묵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맞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불개해야 한다.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나는 벌어진다고 봐요. 비상계엄이 윤석열이 착오해서 착각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일으킨 해프닝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주술적인 그리고 초현실적인 그리고 국가를 우리가 완전 장악해서 장기 집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상사고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거 어제 나왔잖아요. 뭐냐면 어제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김봉식 전 서울청장에게 물어봤어요. 수사기관에서 당신이 조사받을 때 답변할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의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비상계엄한 것 같다. 이런 말을 네가 했다. 무슨 뜻이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김봉식이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라는 거는 결국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게다가 그 전날, 계엄하기 바로 전날 국정원장하고 문자도 지금 김건희 씨가 주고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따로 취재한 바에 의하면 윤석열 씨 측 얘기 그 가족들 윤석열 씨 친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사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도 있는데 그 자제분들도 외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아무도 신경을 안 쓴대요.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이 아마 안 되나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오로지 처갓집 식구들하고만 계속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봉식 청장이 자기가 원래 그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삼청동 안가에 들어왔다고 얘기되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엄령
그 지시를 그 안가에서 받았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검찰에서 했을 정도라면 이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그 부인하고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게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와, 전 대단 충격받았어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네. 여태까지 윤석열 당원 1호 당원을 제명도 안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문안 여쭙듯이 구치소에 면회를 다니고요. 특히 중진들이. 그다음에 지금도 계엄 사태를 비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들을 흔들고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아니, 전 너무 끔찍한데 의원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사실상 이상을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거의 이제 우리 초기에는 내란의 힘 이렇게 불렀는데 네. 지금은 극우의 힘. 그래서 완전히 극우 세력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정강훈 목사류의 자유통일당인가요? 그쪽에 거의 뭐 그 경도되어서 거기에 합병되고 있는 정도까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왜 저렇게 국민의힘이 그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극우 세력을 준동하고 뭐 집회에 가서 그 정강훈의 뭐 90도로 머리를 조아리고 극우 집회에서 이렇게 뭐 참석을 하고 구치소에 달려가고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이 체포를 막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왜 저렇게 할까. 근데 그게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정권을 잡을 때 자신들의 그 지지자를 규합을 해서 결국은 그 세력으로 한 번 더 정권을 잡아보겠다. 어쨌든 지금 짤막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석동현 변호사 있잖아요. 정강훈 씨 원래 변호사로 선임이 됐었거든요. 사임했답니다. 아, 윤석열 대리인 자리에서요? 네, 석동현 씨가 정강훈 씨의 변호사로 원래 이름을 올렸었는데 아, 정강훈 씨, 대리인. 네. 네. 그 정강훈의 변호사 자리를 사임했다는 얘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헌재에서 지금 원래 어저께까지 하기로 이제 돼 있다가 두 번을 더 해달라 그래서 두 번이 아니라 더 해달라 그래서 지금 증인 신청까지 해서 18일하고 20날 결국에는 두 번 더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20날 자기네들이 원하는 증인 다 불러주기로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20날 못 나간다. 그날 구속 취소 관련해가지고 형사재판 그 공판준비기일에 나가야 되니까 나는 못 나가니까 20날 말고 다른 날로 바꿔달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날 오전에 나갔다가 사실은 오후에 와도 되는 것이고 오전에 안 나가도 사실은 본인은 되는 건데 어쨌든 그 핑계 대고 자기는 20날 못 하겠다고 하면서 또 시간을 좀 연장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뭔가 좀 그쪽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저는 좀 솔직히 좀 들어요. 뭔가 바뀌고 있다. 그 국힘 쪽에 제가 물어보면요. 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한테 야 이게 배우에 김건희가 있다. 넌 설을 기정사실로 하고 너가 좀 접근해봐라.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 윤석열이 아니다 이게. 김건희가 있다 뒤에. 그리고 이거 흔적들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매우 깊이 개입돼 있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상상 초월인데 너희들 감당 못한다 이거. 그렇지. 날 보고 자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너가 판단을 잘못한다. 왜냐하면 상식으로 보지 마라 이게. 상식 아닌 다른 무엇으로 결정된 것이 있고 여기에 김건희가 깊이 개입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전제로 보면 너희들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절대로 김건희를 지켜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와 설마 그렇게 했냐로 출발해서 진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정언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김건희가 지금도 배후 조정하고 있다. 신랑 잡혀가는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떡볶이를 시켜 먹습니까? 거기 용산에서. 그렇죠. 말이 됩니까? 거기 또 그 시켜 먹으면 불법이에요. 시켜 먹는 것도. 그게 배달 음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 뒤에 그 반려동물들 계속 데리고 나와서 산책시키고 변 봐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건재하거든요. 아프기는 뭘 아파요.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원래 갖고 있는 정도의 그냥 불면증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김건희가 지금도 엄청 힘을 쓸 수 있고 그 앞에서 경호처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 다시 구속영장 신청했잖아요. 봐야 되는데
김성훈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하고 가교 역할할 때 옆에서 다 봤는데 검찰도 걸려 있겠죠. 국회의원도 걸려 있겠죠. 그래서 김건희 무서워서 다 아무도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정말로 국힘 정신 좀 차려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변호 철회돼서 석 변호사 입장은 대통령 변호를 맡는 관계로 법무법인에서 탈퇴하고 개인 단독 변호사로 소속을 변경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임기 제출한 사건에 소속 변경 절차를 밟는 중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속해 있는 그 법무법인이 선을 긋는 거예요. 너 이거 하려면 우리 법인에서 나가서 혼자 하든지 말든지 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정강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전환기 씨가 뭐 그분하고도 싸우고 막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네들끼리 내가 보기에는 뭔가 되게 이합집산 비슷하게 일이 좀 벌어지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좀 정신이 좀 없는 것 같고 지금 정계환 대표 말하는 것 같은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뭐 네. 많은 국민들이 그러시겠지만 이번 계엄의 트리거는 네. 김건희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명태균 뭐 검찰 수사 보고서가 분명히 이 어느 뭐 루트를 통해서든 대통령이 인지를 했을 거고 네. 또 명태균이 그 김건희의 육성, 뭐 대통령의 육성이 있는 그 녹취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다는 게 최근에 증언에 의해서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자신들이 구속되거나 수사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인지를 하고 네. 계엄을 했다는 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분석하는 정설인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김건희가 뭐 가정사든 아니면 구속의 우려든 간에 그 계엄 선포의 핵심에는 김건희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김건희가 이 배후를 조정하고 있다. 이거는 좀 사실로 보인다. 저도 그 부분은 네. 아니,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작년 뭐 10월, 9월, 11월 사실 스픽스도 굉장히 큰 공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막 강혜경 씨 나와서 막 진술하고 스픽스 인터뷰하고 뭐 국회장 가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녹취록을 계속 풀었잖아요. 며칠 단위로 그냥 잘라가지고 그게 사실은 흡입력이 되게 컸고 전국 이슈를 주도하면서 네. 한 2달간은 네.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 사태 수사 중인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다시 신청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도 다시 신청했는데 그거는 2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이걸 또 제대로 처리를 할지 또다시 반려를 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보안 수사를 모두 철저히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영장이 반드시 인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경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지금 태도가 매우 이상하다. 검찰이 지금 제대로 안 하려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수사도 또 지금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나머지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검찰 항의 방문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검찰의 또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살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번에 내란 특조위 참고인으로 제가 지금 돼 있어서 저를 뭐 굳이 불러야 될 이유가 뭔가 사실 좀 의아스럽긴 했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일단 메일로 저희에게 출석 통보를 한다 그래서 지금 오면 제가 좀 잘 검토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진실을 밝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지금 시간이 없고 뭔가 좀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뭔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좀 힘을 좀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상원 좀 국회에서 부를 방법 없습니까? 노상원을 한번 불러가지고 네. 실제로 이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법사위가 될지 아니면 지금 국조특위에서 부를지 한번 불러가지고 실제 뭐냐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제보를 그대로 드려서 자 구체적으로 이런 명단이었다라는 거 네가 본 적이 있나 만든 적이 있나 라고 하면서 그분들 동의 구하고 저는 폭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추가 그 증인 신청이 가능한지 네. 지금 시점상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말씀 반드시 정하고 가능하면 꼭
소환이 될 수 있도록 네. 한번 야,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노상원 씨 명단에 이낙연 전 총리는 없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 또 해석할 건 아니지 않냐. 아니 그 문재인 정권의 총경들도 다 들어가는데 총리가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성하셔야죠. 예상 외네요. 전현 의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장관도 들어가는데 총리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번에 아, 그 경호차장 그 김성훈 차장. 네, 거기에 네. 대해서 지금 이제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했는데 검찰이 이번에 만약에 기각하면 세 번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기각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아폰으로 그 이진동 대검 차장이 그게 이제 통화를 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계속 검찰이 이제 영장을 기각을 한 것이 검찰에게 이게 이제 불똥이 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의 이제 이 통화 기록에서 좀 있다가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니까 그 뭐 증거 자료를 선관위 자료를 넘겨라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도 이 계엄과 내란 사태에 자유롭지 않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그랬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검찰총장도 뭐 이런 이제 통화 김용현과 통화한 이런 이제 기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아폰의 기록을 검찰이 자신들의 내란에 관련된 이런 사안이 드러날까봐 비아폰 서버를 지키기 위해서 김성훈 차장을 구속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그걸 이제 영장 신청을 기각을 하면은 이제는 검찰이 내란의 공범이다 이런 거를 사실상 자인하는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요건을 다 갖춰서 신청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 영장을 기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이 징역 10년 각오하고 입 끝까지 다문다. 또는 김성훈이 살기 위해서 있는 내용을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면서 정상 참작을 받을 것이다. 아니다. 유광호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노상원은 지금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거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또 주술적으로 판단할 거니까. 신내림 받았던 무당이니까. 와서 완전히 다 쏟아낼 수도 있다. 민태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예단을 하거나 단정 짓지 말고 딱 불러서 물어볼 거는 국민 앞에다 소상하게 밝히도록 하면 의외의 결과를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민주당이 좀 더 분발, 발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화이팅 하시자는 의미에서 우리 전혜민 위원장님. 네, 네, 저희 역전영사도 오늘 또 금요일 많은 분들이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내일도 6시 10분에 특별한 방송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지금 스픽스 구독자 129만 명인데요. 조금 더 노력하면 제가 보기엔 내일 130만 명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200만 명을 향해서 아마 열심히 뛰어가고 있으니까 많이 노력하는 스픽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제가 또 방송 재밌는 내용 그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